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 긴 겨울을 견디고 나서 봄에 피는 꽃이 아름답고, 안개 낀 강가의 여름 철새들이 아름답고, 불타는 가을 단풍 아래 꽃사슴이 아름답고, 하얀 눈이 내려 덮인 눈밭의 까투리 또한 아름답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인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안녕하세요. EBS 오디오북 한강입니다. 박범 신산문집 젊은 사슴에 관한 은유 중 한 구절인데요. 정말 그럴까요? 인간이 꽃이나 새나 사슴보다 더 아름다울까요? 글쎄요.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리고 그 영혼을 간직하고 살 수 있다면 그만큼 아름다울 수는 있겠죠. 예, 이번 주에 함께 읽을 책은 조지 오웰의 1984입니다. 동물농장으로 잘 알려진 이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인데요. 1984는 이 전체주의라는 거대한 지배 시스템 앞에 놓인 한 개인이 어떻게 저항하다가 어떻게 파멸해 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집필한 시기가 1948년이었는데 그 48이라는 숫자를 뒤집어서 1984년이라는 연도를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주인공 윈스턴의 그 고뇌를 읽어가면서 충격도 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EBS 오디오북에서는 조지 오웰의 1984를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5회에 걸쳐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낭독에는 성우, 손정아, 한호웅 씨입니다. (4월) 맑고 쌀쌀한 날이었다. 괴종시계가 13시를 알렸다. 윈스턴 스미스는 차가운 바람을 피해 턱을 가슴에 쳐박고 승리 맨션의 유리문으로 재빨리 들어갔다. 막을 새도 없이 모래바람이 그 뒤를 따라 들이닥쳤다. 복도에서는 양배추 삶는 냄새와 낡은 매트 냄새가 풍겼다. 복도 한쪽 끝벽에 컬러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실내에 붙이기엔 지나치게 큰 것이었다. 포스터에는 폭이 1미터도 넘는 커다란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덥수룩한 검은 수염에 45살쯤 되어 보이는 잘생긴 남자 얼굴이었다. 윈스턴은 계단 쪽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는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경기가 좋을 때도 좀처럼 가동되지 않았다. 그런 터에 지금은 한낮이라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증오주간에 대비한 절약 운동 탓이었다. 윈스턴의 방은 7층이었다. 39살의 그는 도중에 몇 차례나 쉬면서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오른쪽 발목에 정맥류성 궤양을 앓고 있기 때문이었다. 층계참을 지날 때마다 엘리베이터 맞은편 벽에 붙은 커다란 얼굴의 포스터가 그를 노려보았다. 그 얼굴은 교묘하게 그려져 있었다. 마치 눈동자가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 얼굴 아래 빅브라더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방 안에서 낭낭한 목소리가 들렸다. 무쇠 생산과 관계되는 무언가 숫자로 이루어진 목록을 읽는 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뿌연 거울 같은 직사각형의 금속판에서 흘러나왔다. 금속판은 오른쪽 벽에 붙어 있었다. 윈스턴이 스위치를 돌리자 목소리는 작아졌지만 여전히 또렷하게 들렸다. 텔레스크린이라는 그 금속판은 소리를 줄일 수는 있어도 완전히 끌 수는 없게 되어 있었다. 윈스턴은 창가로 다가갔다. 당의 푸른 제복 때문에 그의 작고 야인 얼굴과 초라한 몸집이 더욱 허약해 보였다. 닫힌 창률에 비친 바깥은 추워 보였다. 거리 저편에서 한 줄기 바람이 먼지와 종이 조각들을 흩날렸다. 태양은 빛나고 하늘은 더없이 푸르렀지만 여기저기 붙어있는 포스터 외에는 색채라는 게 없어 보였다. 검은 수염의 얼굴이 관망하기 좋은 구석구석 어디에서나 내려다보고 있었다. 포스터는 바로 맞은편 집 앞에도 붙어 있었다.
검은 눈이 윈스턴의 눈을 매섭게 노려보며 빅브라더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을러댔다. 멀리서 헬리콥터가 지붕 사이를 스치듯이 날아다니며 쇠파리처럼 잠시 맴돌다가 방향을 바꾸어 날아가 버렸다. 창문을 통해 사람들을 엿보는 순찰기다. 하지만 순찰 따위는 별것이 아니었다. 문제는 사상 경찰이었다. 아,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실감이 나네요. 이 책을 읽을 때도 이 스산한 분위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스산한 대로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목소리로 낭독하는 걸 들으니까 정말 실감이 납니다. 이 텔레스크린이라는 기계가 나오는데 이 당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사상경찰이라는 게 있어서 개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감시를 하죠. 말하자면 뭐 얼굴을 떨구고 걷는다든지 뭐 생각에 잠겼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감시를 하는 이런 전체주의 사회인데요. 이 윈스턴이라는 사람은 이 텔레스크린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구석 자리를 찾아내서 거기서 일기를 씁니다. 근데 이 일기를 쓴다는 행위는 굉장히 개인적인 행위가 되고요. 발각되면 사형이나 강제노동 25년형을 선고받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는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자기가 오늘 집에 와서 갑자기 일기를 쓰기 시작하기로 작정한 것도 바로 그 사건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처럼 사소한 일도 사건으로 칠 수 있다면 그 사건은 바로 그날 아침 진리부에서 일어났다. 11시쯤이었다. 윈스턴이 일하는 기록국에서 직원들이 맞은편에 커다란 텔레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는 사무실 한가운데로 의자들을 끌어모아 놓고 2분간 증오를 준비했다. 이윽고 윈스턴이 가운데 줄에 앉았을 때였다. 안면만 있을 뿐 대화 한 번 나눠본 적이 없는 두 사람이 느닷없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중 한 사람은 복도를 오가며 자주 얼굴을 마주친 여자였다. 이름은 모르지만 창작국에서 근무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 가끔씩 기름 묻은 손으로 스패너를 들고 다니는 것으로 보아 소설 제작기를 다루는 일을 맡고 있을 터였다. 27살쯤 되었을까? 대담해 보이는 여자였다. 여자는 검은 머리카락에 숱이 많고 얼굴은 주근깨 투성이인데다 운동을 한 듯 행동이 민첩했다. 청년 반성동맹의 휘장인 좁은 진홍색 띠를 작업복 허리에 여러 번 감아 엉덩이 모양이 한층 맵시있게 돋보였다. 윈스턴은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가 싫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 여자에게서는 하키 운동장이나 냉수욕 또는 단체 행군의 분위기가 느껴졌다. 애써 청결해지려고 노력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거의 모든 여자들, 특히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싫어했다. 고집스럽게 당에 충성하는 사람들, 슬로건을 고지곳대로 신봉하는 사람들, 아마추어 스파이들, 이단의 냄새를 귀신같이 맡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여자들, 그것도 젊은 여자들이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다른 여자들보다 더 위험한 것 같은 인상을 풍겼다. EBS 오디오북 조지 오웰의 1984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언제나 그 증오의 대상을 필요로 하죠. 그렇게 해서 이 통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 스크린에서 기분 나쁜 굉음이 흘러나오고 하루에 한 번씩 이 2분간 증오의 의식이라고 할까요? 그걸 치르게 되는데요. 증오의 대상은 언제나 반역자 골드스타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향해서 고함을 질러대고 야유를 퍼붓게 되죠. 그러다가 빅브라더의 얼굴이 스크린에 나타나면 이제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모든 사람들이 빅브라더, 빅브라더, 빅브라더라는 찬가를 낮고 느린 가락으로 반복해 부르기 시작했다. 빅과 브라더 사이가 길게 늘어지면서 이어지는 그 장중한 합창은 마치 야만인들이 맨발로 춤추며 쳐대는 북소리를 배경음악으로 깔고 있는 듯했다. 사람들은 30초 동안 계속 똑같은 소리를 냈다. 그것은 도저히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순간에 흔히 부르는 일종의 후렴이요, 빅브라더의 지혜와 위엄에 대한 찬가였다. 하지만 그보다는 리드미컬한 소리로 교묘하게 의식을 말살시키는 자기 최면 같은 행위였다. 윈스턴은 오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2분간 증오 때는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광란의 도가니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지만 빅브라더, 빅브라더라는 비인간적인 노래를 하는 순간에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다. 물론 그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 태연을 가장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은 본능적인 반사작용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눈에 의해 그 같은 위장 사실이 폭로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사건이라면 사건이랄 수도 있는 의미심장한 일이 일어났다. 순간적으로 그는 오브라이언과 눈이 마주쳤다. 오브라이언이 선체에 안경을 벗고 있다가 그만의 독특한 제스처로 다시 끼려든 찰나 서로 눈이 마주쳤던 것이다. 그때 윈스턴은 오브라이언이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랬다. 그는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아챘다. 둘 사이에 무언의 대화가 오간 게 확실했다. 두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의 생각을 눈으로 전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당신 편이요. 당신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또 당신이 뭘 경멸하고 증오하며 혐오하는지도 다 알고 말이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 편이니까. 라고 오브라이언이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곧 그 지성의 눈빛은 사라지고 오브라이언의 얼굴은 다른 사람들처럼 불가사의한 표정이 되어버렸다. 예, 이 오브라이언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이 소설에서 중요한 인물인데요. 내부 당원이고요. 지성적인 눈빛을 가진, 그러나 어딘가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윈스턴은 이 사람에게 남모르는 친밀감을 가지고 있죠. 예, 이제 윈스턴은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펜을 쥐고 그 고물상에서 산 누렇지만 매끄러운 일기장 위에 큼직한 글씨로 똑같은 글을 되풀이하였습니다. 마치 그 내면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듯 말이죠. 빅브라더를 타도하라. 태양의 위치가 바뀌자 진리부의 수많은 창문에는 더 이상 햇빛이 비치지 않았다. 창문이 마치 요새의 총구멍처럼 으스스하게 보였다. 그 거대한 피라미드 건물을 보노라니 가슴이 저절로 움츠러들었다. 어찌나 튼튼해 보이는지 폭풍이 몰아쳐도 끄떡없을 것 같았다. 아니, 수천 개의 로켓 폭탄을 떨어뜨려도 부서지지 않을 듯했다. 윈스턴은 과연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일기를 쓰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위해서? 아니면 가상의 시대를 위해선가? 그의 앞에는 죽음이 아니라 무가 있을 뿐이다. 일기는 채로 변할 것이고 그 자신은 어디론가 증발되어 버릴 것이다. 사상경찰만이 그의 일기장을 없애기 전에 한번 읽어볼 것이다. 자신의 흔적도 사라지고 종이에 끼적거린 익명의 글마저 실물로 존재할 수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미래에 호소할 수 있단 말인가?
텔레스크린이 14시를 알렸다. 10분 이내에 출발해야 한다. 14시 30분까지 사무실로 돌아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희한하게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그의 기분을 전환시키는 것 같았다. 그는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 진실을 말하는 외로운 유령이었다. 어쨌거나 완곡하게 진실을 말하는 한 그 발언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후대의 인간에게 남겨줄 유산은 말을 들려주는 것보다 건전한 정신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리라.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펜에 잉크를 묻히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미래를 향해, 과거를 향해 사고가 자유롭고 저마다의 개성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혼자 고독하게 살지 않는 시대를 향해 진실이 존재하고 일단 이루어진 것은 없어질 수 없는 시대를 향해 획일적인 시대로부터 고독의 시대로부터 빅브라더의 시대로부터 이중사고의 시대로부터 축복이 있기를. 윈스턴은 자신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사상을 과감하게 체계화할 수 있는 때는 지금밖에 없다는 생각도 했다. 모든 행위의 결과는 그 행위 자체 속에 들어있게 마련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사상죄는 죽음을 수반하는 게 아니다. 사상죄는 죽음 그 자체다. 참 비장한 독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윈스턴의 직업은 이 정부기관인 진리부 기록국에서 근무하는 건데요. 그가 맡은 임무는 예전에 나갔던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를 현재 상황에 맞게 고치는 일입니다. 즉 과거를 현재에 맞게 개조하는 거죠. 그래서 빅브라더에게 유리하다면 죽은 사람도 살려놓고 또 가공의 인물도 만들어냅니다. 수정되기 전에 과거의 모든 기록들은 기억통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영구 폐기를 하죠. 현존하는 것만이 진실이고 역사나 과거의 진실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소설 속의 당의 슬로건이 참 아이러니컬한데요.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이런 슬로건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EBS 오디오북 조지 오웰의 1984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마치면서 여러분께 읽어드릴 구절은 윈스턴이 어머니를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죽는 순간까지 그를 사랑했다. 그는 당시 너무 어린 데다 이기적이기까지 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불변의 사랑으로 자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다. 그는 그 같은 희생정신이 오늘날에는 없다고 단정했다. 오늘날에는 공포와 증오와 고통만이 있을 뿐 감정의 존엄성이나 깊고 미묘한 슬픔 따위는 손톱만큼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이 모든 사실을 수백 길이나 되는 푸른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자기를 올려다보던 어머니와 여동생의 커다란 눈망울을 통해 알게 되었다.
또 다른 아름다움을 만나러 길을 떠난다. 사람이든 작품이든 본질에 가까울수록 아름답다. 세상에 현자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헛것에 현혹되기도 하지만 진실 아닌 것, 선이 아닌 것은 갈등을 줌으로 인해 알아챌 수 있다. 아름다움은 결코 갈등을 주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한강입니다. 오늘은 강석경의 능으로 가는 길 중에서 한 구절로 EBS 오디오북 문을 열었습니다. 참 좋은 구절이네요. 이 부드러운 곡선을 지닌 능을 바라보면서 이 저자는 진실 아닌 것, 선이 아닌 것은 이내 알아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결코 갈등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언젠가 누군가 이런 말을 했었죠. 지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에게 진실 아닌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었는데요. 그 말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이번 주에는 조지 오웰의 1984를 읽고 있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제1부의 5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하 식당으로 윈스턴이 갔는데요. 신어사전을 편찬하는 일을 하고 있는 친구 사임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낭독에는 성우, 손정아, 한호웅 씨입니다. 제11판이 결정판이지. 지금 신호를 마지막으로 손질하고 있는데 이 일이 다 끝나면 다른 말은 쓰지 않아도 될 걸세. 대신 자네 같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만 하네. 자네는 우리의 주된 임무가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네. 우리는 매일 수십 수백 개의 낱말을 없애고 있지. 말하자면 우리는 말을 뼈만 남도록 잘라내고 있는 셈일세. 제11판에는 2050년 이전에 쓸모가 없게 될 낱말들을 단 한 개도 수록되지 않았다네. 사임은 허기진 듯 빵을 덥석 베어 물고 몇 번 씹지도 않은 채 꿀꺽 삼켰다. 그리고는 현학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열심히 늘어놓았다. 까무잡잡하니 여인 그의 얼굴은 생기를 띄었고 조소하는 기색이 말끔히 가신 눈은 꿈꾸는 듯 빛났다. 낱말을 없애는 건 대단히 매력적인 일이지. 물론 없애버려야 할 낱말은 동사와 형용사에 많지만 명사에도 수백 개나 있네. 그리고 없애야 할 말은 비슷한 말뿐만 아니라 반대말도 있지. 도대체 한 낱말이 단순히 다른 낱말의 반대만을 뜻한다면 굳이 있어야 할 필요가 뭐 있겠나? 한 낱말에는 이미 그 자체 내에 반대로 말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네. 그래서 좋다라는 낱말을 예로 든다면 그 반대말을 안 좋다라고 하면 되지. 철자도 생판다는 나쁘다라는 말이 뭐 때문에 필요하겠나? 좋다는 말의 뜻을 더욱 강조하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네. 탁월하다느니 훌륭하다는 따위의 말들이 수두룩하게 있다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더 좋다라는 말이면 충분하고 이걸 더욱 강조하고 싶으면 더욱더 좋다라고 하면 될 것이네. 물론 이런 형태의 낱말들이 이미 사용되고는 있지만 신어사전의 결정판에는 좋다라는 말 한마디만 남을 걸세. 어때? 멋지지 않나 윈스턴? 물론 이건 애당초 빅브라더의 아이디어였다네. 사임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낱말 수는 줄어들고 그에 따라 사고의 폭도 좁아지게 되는 거지. 언어가 완성될 때 혁명도 완수될 걸세. 자유의 개념이 없는데 자유는 예속이란 슬로건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나. 참 끔찍한 부분입니다. 참 굉장히 실감나게 잘 썼다는 생각이 드네요. 언어가 사람의 사고를 좌우한다고 할 때 이렇게 그 다양성, 언어의 다양성 자체를 축소시킨다면 인간의 사고 능력 자체도 축소되겠죠. 윈스턴은 이렇게 지적이면서도 확신에 차 있는 사임을 보면서 그도 곧 사라질 거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이 사회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사라져 가거든요. 당은 그 사임 같은 명석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죠. 단순한 마음으로 당을 진심으로 숭배하는 그런 인간형을 원합니다. 계속해서 제1부 7장을 읽겠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산 계급에만 있다. 윈스턴은 일기장에 썼다.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무산 계급에만 있다. 왜냐하면 오세아니아 인구의 85%를 차지하는 그 우글거리는 피압박 대중만이 당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은 내부로부터는 전복될 수 없게 되어 있다. 당 내부에 적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모일 수도 서로 알아볼 수도 없다. 주고받는 눈짓이나 목소리의 억양이 수상하다든지 귓속말을 하거나 하면 그것만으로도 반역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무산계급인 노동자들은 그들 자신의 힘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따로 음모를 꾸밀 필요도 없다. 그냥 들고 일어나서 파리떼를 쫓는 말처럼 몸을 흔들기만 하면 된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내일 아침에라도 당을 산산조각 내버릴 수 있다. 조만간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 그러나 아직은... 윈스턴은 언젠가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거리를 지나던 때를 떠올렸다. 수백 명의 여자들이 내지르는 함성이 길 저편에서 터져나오자 그는 그쪽으로 냅다 달려갔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절규. 종소리의 반향처럼 우우하고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나오는 외침에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그는 시작이군 하고 중얼거렸다. 폭동이 일어난 것이다. 드디어 노동자들이 일어섰다. 그가 그곳에 도착하자 200~300명의 여자들이 마치 침몰하는 배에 탄 승객들처럼 비통한 얼굴로 거리의 상점 앞에서 아우성치고 있었다. 여자들의 절망감은 삽시간에 개인적인 싸움으로 바뀌었다. 상점에서 양은 냄비를 팔고 있는 모양이었다. 냄비든 뭐든 취사도구라고 해봤자 모두 형편없는 것뿐인데 그나마도 구하기 어려웠다. 그런 터에 냄비를 팔고 있으니 아우성칠만 했다. 그 악스럽게 생긴 2명의 여자가 냄비 하나를 붙들고 서로 갖겠다며 아기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잠시 후 2 여자가 서로 세게 잡아당긴 바람에 냄비의 손잡이가 떨어져 나갔다. 윈스턴은 2 여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한순간의 일이긴 해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좀 더 중대한 일에 대해서는 그 같은 함성을 지르지 않는 걸까? EBS 오디오북 조지 오웰의 1984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동자에 대한 묘사 장면인데요. 이 당은 무산계급인 노동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열등하기 때문에 짐승처럼 다루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건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배급량을 줄이는 데 대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호응하도록 당이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원시적인 애국심 뿐이었죠. 물론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그 때문에 굉장히 그 당에서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노동자와 동물은 자유다라는 슬로건에서처럼 노동자에게는 보다 많은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윈스턴은 이 혁명 전의 생활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용 역사 교과서를 빌려와서 읽어보기도 하는데요.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서 괴로워합니다. 10여 년 전에 윈스턴은 이 역사를 날조했다는 그 날조 행위의 구체적인 증거를 잡은 적이 있었어요. 사진이었는데요. 결국 자신의 손으로 그 증거를 폐기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이 끊임없는 과거 변조의 궁극적 목적이 뭔지 알고 싶어서 번민하게 됩니다. 나는 방법은 안다. 그러나 이유는 모른다. 그는
전에도 몇 번이나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정신병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어쩌면 정신병자는 단지 몇 명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한때는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고 믿는 사람이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날엔 과거는 움직일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다. 어쩌면 이렇게 믿는 사람이 윈스턴 혼자뿐일지도 모른다. 만약 그 혼자뿐이라면 그는 진짜 정신병자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정신병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그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 자신이 잘못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결국 당은 2 더하기 2은 5이라고 발표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도록 만들 것이다. 앞으로도 경험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외적 현실의 존재마저 그들의 철학에 의해 교묘하게 부인될 것이다. 무서운 것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다. 그들의 견해가 옳을지도 모른다는 게 무서운 것이다. 도대체 2 더하기 2이 4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과거는 변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 과거와 외적 세계가 오직 정신 속에서만 존재한다면, 그리고 정신 자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갑자기 그의 가슴 속에서 용기가 솟았다. 어떤 분명한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오브라이언의 얼굴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는 오브라이언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전보다 더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오브라이언을 위해서, 아니 오브라이언 앞으로 일기를 쓰고 있었다. 그가 믿고 있는 것이 옳다. 당이 틀리고 그가 옳다. 명백한 것, 순수한 것, 진실한 것은 보호받아야 한다. 이 세계는 굳건히 존재하며 세계의 법칙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는 오브라이언에게 말하는 투로, 그리고 중요하고 자명한 이치를 밝히는 기분으로 글을 썼다. 2 더하기 2는 4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자유다. 만약 자유가 허용된다면 그 밖의 모든 것도 이에 따르기 마련이다. 예, 윈스턴이 계속 그 고민을 하면서 일기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인물이 참 좋더라고요. 고독하면서 번민을 가지고 계속 의문을 갖고 그걸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데요. 예, 윈스턴은 이 날조되지 않은 과거를 굉장히 알고 싶어 하는데요. 그래서 당원에게는 금기시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거리를 배회합니다. 선술집에 들어가서 한 노인에게 술을 사면서 예전의 삶은 어땠는지 듣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 노인의 기억이라는 건 이 잡동사니에 불과했고 무력감에 빠져서 선술집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예전에 그 옛날식 일기장을 샀던 고물상을 다시 찾아가서 산호가 들어있는 아름다운 유리 문진을 하나 사고 상점 주인인 체링턴 씨의 2층 방을 구경한 뒤에 옛날 교회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거리로 나옵니다. 그는 적당한 시기에, 말하자면 1달 정도가 지난 다음에 체링턴 씨 상점을 다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 멋진 잡동사니들을 더 사고 싶었다. 성 클레멘트 대인의 판화를 사서 액자를 떼어내고는 제복 윗도리 안에 숨겨 집으로 가져가고 싶었다. 체링턴 씨의 기억에서 그 노래의 나머지 가사를 끄집어내고도 싶었다. 상점 위층의 방을 빌리겠다는 충동적인 계획이 다시금 그의 머릿속에 번뜩였다. 그 때문에 그는 흥분한 나머지 5초 동안 방심했고 그 결과 미리 살펴보지도 않은 채 거리로 나섰다. 그런데다 즉흥적인 가락에 맞춰 흥얼거리기까지 했다. 오렌지와 레몬이여,
성 클레멘티의 종이 말하네. 그대는 내게 서푼의 빚을 졌지. 벼랑간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푸른 제복을 입은 사람이 10미터도 안 떨어진 곳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창작국에 근무하는 검은 머리의 여자였다. 주위가 어두컴컴했지만 여자를 알아보기는 어렵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재빨리 지나가 버렸다. 윈스턴은 잠시나마 몸이 마비되어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오른쪽으로 돌아서 길을 잘못 든 줄도 모른 채 한참 동안 무거운 걸음을 옮겼다. 어쨌든 한 가지 의문은 해결되었다. 그 여자가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그를 뒤쫓아 그곳까지 왔던 게 틀림없었다. 같은 날 저녁 그녀가 당원 거주 지역으로부터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어두컴컴한 골목을 걷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녀가 사상경찰의 정보원이든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풋내기 스파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여자가 그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예, 지금 조지 오웰의 1984 읽고 있는데요. 문체가 곧 사람이다 이런 말을 떠올려 볼 때 이 조지 오웰이란 사람은 굉장히 열정이 많고 동시에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문장이 굉장히 촘촘하고요. 어딘가 그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밀도 있는 그런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생명력을 가지고 50여 년을 지나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런 그 강렬한 감정을 가지게 하는 거겠죠.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 부분은 검은 머리 여자와 부딪힌 후에 이 윈스턴이 괴로워하는 장면입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싸워야 할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육체라는 사실에 그는 적잖이 당황했다. 술을 마셨는데도 복부의 통증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아 생각을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 상황이 영웅적이든 비극적이든 외관상으로는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전장에서나 고문실에서나 침몰하는 배 안에서나 사람들은 늘 진정으로 싸워야 할 상대를 잊어버린다. 육체가 온 우주를 덮을 정도까지 부풀어 오르고 공포나 비명을 지르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닌 일상적인 때라도 삶이란 굶주림, 추위, 불면증, 복통, 치통 등을 상대로 순간순간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간디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엇보다 큰 폭력은 인간의 근원적인 영혼의 요구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물질적 이득의 끊임없는 확대를 위해 착취와 억압의 구조를 제도화한 서양의 실험 문명이었다. 안녕하세요. EBS 오디오북 한강입니다. 오늘은 김종철의 간디의 물레 중에서 한 구절로 EBS 오디오북 문을 열었는데요. 간디는 모든 인도 사람들에게 매일 하루 한두 시간만이라도 물레질을 하도록 권했다고 합니다. 물레는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는 인간적인 기계인데 반해서 거대 기계는 비인간화와 억압의 구조를 강화시키기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그 간디가 물레와 함께 찍혀 있는 그 흑백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느껴졌던 그 뭐랄까요, 순결한 그런 영혼의 느낌이 기억에 남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상경찰 아니면 스파이일 거라고 윈스턴이 의심했던 검은머리 여자가 복도 바닥에 쓰러지면서 고통에 찬 비명을 지릅니다. 윈스턴은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어서 이 여자를 일으켜 세워주는데요. 바로 그때 이 검은머리 여자가 그의 손 안에 종이 쪽지를 떨어뜨립니다. 2부 시작 부분인데요. 낭독에는 성우 손정아, 한호웅, 김은아 씨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는 너무 놀란 나머지 파멸을 부를지도 모를 그 종이 쪽지를 기억통 속에 던져넣는 것조차 잊고 있었다. 아무리 궁금해도 그 쪽지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글이 정말 거기에 쓰여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그는 오전의 나머지 시간 내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연속되는 잡무에 정신을 집중하는 것도 그렇지만 텔레스크린으로부터 마음의 동요를 감추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다. 마치 뱃속에 불이 붙는 것 같았다. 무덥고 혼잡한 데다 소음으로 들끓는 식당에서의 점심 식사도 고역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점심시간만이라도 혼자 있고 싶었다. 그런데 재수없게도 바보 같은 파슨스가 옆에 다가와 앉아서는 쇳내가 나는 스튜보다 더 지독한 땀 냄새를 풍기면서 증오주간 준비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파슨스는 특히 그의 딸이 속한 스파이단이 증오주간을 위해 마분지로 된 2미터짜리 빅브라더의 두상을 만들고 있다며 떠들어댔다. 그런데 주위의 소음이 어찌나 심한지 파슨스의 말을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렇다 보니 윈스턴은 그 얼빠진 이야기를 다시 해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했는데 그것이 이만저만 짜증나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식당 한쪽 끝에 다른 두 여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그 여자를 흘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를 보지 못한 것 같았다. 그는 그쪽을 다시 바라보지 않았다. 오후에는 좀 나아졌다. 점심시간 직후 몇 시간이 걸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 어쩔 수 없이 다른 일들은 옆으로 밀쳐두어야 했다. 그것은 현재 의혹에 휩싸인 한 고위 내부 당원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2년 전에 생산 보고서를 날조하는 일이었다. 윈스턴은 이런 일에 능숙했고 여기에 2시간 이상을 소비하는 동안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을 잊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런데 일을 마치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이 고개를 쳐들었다. 예,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의 위력이자 마력이네요. 읽을 때도 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쪽지의 내용을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윈스턴도 굉장히 많이 놀란 것 같은데요. 이 쪽지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윈스턴은
간신히 이 여자와 몰래 만날 약속을 합니다. 여자의 이름은 줄리아였는데요. 이 사회에서 당원들 간의 사랑은 아주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육체적인 매력을 느껴서 관계를 갖는 건 금기일 뿐 아니라 감시망에 걸려든다면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윈스턴과 줄리아는 사랑의 끈을 계속 이어갑니다. 당신은 무척 젊어요. 나보다 10년이나 15년은 젊을 것 같군요. 그런데 나 같은 남자한테 무슨 매력이라도 있다는 건가요? 당신 얼굴에 쓰여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기회를 노렸죠. 저는 얼굴만 보고도 당의 충복이 아닌 사람을 금방 알아맞힐 수 있어요. 당신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놈들에게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더군요. 그놈들이란 당원, 특히 내부 당원을 의미할 것이다. 윈스턴은 그곳이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을 노골적으로 비웃고 증오하는 그녀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다 그는 그녀의 상스러운 말에 저기 놀랐다. 당원은 욕을 못하게 돼 있었다. 윈스턴 자신도 어떤 경우든 욕을 하거나 큰 소리로 비난한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줄리아는 뒷골목 담벼락에 지저분한 낙서나 있을 법한 상스런 말을 쓰지 않고는 당원, 특히 내부 당원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모양이었다. 그는 그녀가 그러는 게 싫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당에 반감을 갖고 있다는 증거로 마치 썩은 건초 냄새를 맡은 말이 재채기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평평한 공터를 나와 햇빛으로 얼룩무늬 가진 숲속을 다시 거닐었다. 그러면서 둘이 나란히 걸을 수 있을 만큼 넓은 곳이 나오면 서로 허리를 껴안았다. 허리띠를 푼 그녀의 허리는 의외로 가늘고 부드러웠다. 언덕진 곳을 내려오자 줄리아가 조용히 걷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둘은 목소리를 죽여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윽고 어린 나무들로 둘러싸인 숲 가장자리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녀가 그를 붙잡고 말했다. 숲 밖으로 나가지 말아요. 누가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 나뭇가지 뒤에 숨어 있는 게 좋아요. 그들은 개암나무 그늘에 서 있었다. 햇빛이 수많은 나뭇잎들 사이로 따갑게 내리쬐었다. 예, EBS 오디오북 조지 오웰의 1984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줄리아의 캐릭터가 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이 자유를 죽이는, 인간을 질식시키는 이런 사회에서는 이렇게 생명력 있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저항이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사상에도 억압되지 않고 스스로를 구속하지 않는 참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이제 줄리아와 윈스턴 이 두 사람은 감시망을 피해서 만나고 육체적인 사랑도 나누게 되죠. 줄리아는 누구보다도 당원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요. 작은 규칙을 지킴으로써 큰 규칙을 깨는 것을 은폐하는 이 인물 나름의 처세술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죠. 윈스턴은 바보짓인 줄 알면서도 줄리아와의 만남을 위해서 체링턴 씨의 고물상 위층 방을 빌립니다. 체링턴 씨는 선뜻 방을 빌려주게 되고요. 그곳에서 이 두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가 갑자기 침대에서 몸을 뒤틀고는 바닥에 있는 구두를 한 짝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지난번 아침 2분간 증오 때 골드스타인에게 사전을 던졌던 것처럼 방구석을 향해 그것을 힘껏 던졌다. 왜 그래? 그가 놀라서 물었다. 쥐예요. 놈이 저쪽 널빤지 틈으로 징그럽게 코를 쑥 내밀었어요. 널빤지 아래쪽에 구멍이 있나 봐요. 아무튼 놈은 놀라서 간이 콩알만해졌을 거예요. 쥐라고? 이 방에 쥐가 있어? 줄리아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다시 누우며 말했다. 합숙소 부엌에도 있어요. 런던의 일부 지역은 아예 쥐들의 세상이 돼버렸어요. 쥐들이 어린애들을 문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정말 문대요. 그런 지역에서는 엄마들이 단 2분도 어린애를 혼자 놔둘 수가 없대요. 굉장히 큰 갈색쥐들이 물까 봐서요. 징그럽게도 그 더러운 놈들은 언제고... 그만! 윈스턴이 눈을 꼭 감고 소리를 질렀다. 어머, 얼굴이 창백해요.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쥐야. 그녀는 자기의 따뜻한 체온으로 그를 안심시키려는 듯 그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두 팔로 감싸 안았다. 그는 곧바로 눈을 뜨지 못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따금씩 겪었던 악몽 속으로 빠져든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악몽은 언제나 똑같았다. 그는 캄캄한 벽 앞에 서 있고 반대편에는 차마 눈 뜨고 마주 볼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그 무언가가 있었다. 꿈속에서조차 그는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왜냐하면 캄캄한 벽 뒤에 무엇이 있는가를 사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만약 그가 뇌 한 부분을 떼어낼 정도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어둠 속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쉽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언제나 그 정체를 밝혀내지 못한 채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그런데 그것이 줄리아가 말하려는 것과 무언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았다. 미안해.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는 그저 쥐가 싫은 것뿐이야. 이 쥐에 대해서 말로 할 수 없는 굉장히 강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이 윈스턴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의 복선이 되는데요. 윈스턴에게 그 방은 그 체링턴 씨의 그 방은 하나의 세계이자 멸종된 동물이 다시 살아나서 돌아다니는 과거의 주머니로 여겨집니다. 옛날 이야기와 노래를 들려주는 체링턴 씨도 또 하나의 멸종된 동물이라고 윈스턴은 생각하죠. 하지만 윈스턴은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워낙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니까요. 어떤 때는 죽음이 눈앞에 와 있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따금씩은 자신들이 성역에 들어와 있다고 그리고 어떤 재난도 닥치지 않을 거라고 그런 환상에 적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인데요. 예전부터 동지의식을 느꼈던 남몰래 좋아했던 오브라이언이 윈스턴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당신과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 오브라이언은 대부분의 내부 당원들과 달리 정중한 태도로 말했다. 언젠가 타임스에서 신화에 관한 당신의 글을 읽었어요. 신화에 대해 학문적인 관심을 갖고 있던 것 같더군요. 윈스턴은 얼마쯤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다. 학문적이라고 할 것까지야 있겠습니까? 그저 아마추어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 전공도 아닐 뿐더러 언어의 실질적인 구조와 관계되는 일 같은 걸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훌륭하게 썼더군요. 이건 나 혼자만의 견해가 아니요. 그 분야에 꽤 밝은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당신 친구와 얼마 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 그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말이야. 윈스턴의 심장이 다시 고통스럽게 뛰기 시작했다. 그런 사람은 사임 외에는 없다. 하지만 사임은 이미 죽은 사람이요 사라져버린 무인이다. 더욱이 그를 아는 채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다. 오브라이언의 그 말은 분명히 하나의 신호이거나 암호일 것이다. 어쩌면 함께 가벼운 사상죄를 범함으로써 공범이 되자는 식의 저희를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천천히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이윽고 오브라이언이 걸음을 멈췄다. 그는 상대방을 안심시키려는 듯 묘한 친밀감 어린 태도로 콧잔등에 안경을 고쳐 쓰고는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에게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당신이 쓴 기사에서 이미 없어진 낱말을 2개나 찾아냈다는 거요. 아주 최근에 없어진 낱말들이긴 하지만 말이야. 혹시 신화사전 제10판 본 적이 있어? 아니요, 못 봤습니다. 아직 발간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록국에서는 아직도 제9판을 사용하고 있죠. 제10판은 몇 달 안엔 나오지 못할 거요. 하지만 견본이 몇 권 나왔어요. 마침 내게 그 한 권이 있는데 당신도 보면 흥미를 느낄 거요.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윈스턴은 오브라이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세 알아차렸다. 오브라이언은 가죽 표지의 그 조그만 수첩과 금빛 만년필을 꺼내서 텔레스크린 바로 아래서 볼테면 보라는 듯 자기 집의 주소를 쓰고 그 종이를 찢어서 윈스턴에게 건네줍니다. 책을 빌리러 집에 찾아오라고 말이죠. 예, EBS 오디오북 조지 오웰의 1984와 함께한 3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이 시간 마치면서 읽어드릴 부분은 당이 인간의 그 성욕까지 통제하는 데 대한 줄리아의 비난 내용입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그 예전에 일본 작가가 산문집에 썼던 내용이 생각이 났었어요. 권력에 중독된 정치인들, 히틀러 같은 전쟁광들, 학살자들, 이 사람들은 모두 연애 열등생일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러지 말고 그냥 연애를 잘 해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줄리아의 내용 역시, 줄리아의 비난 역시 뭐랄까요, 굉장히 솔직하면서도 통렬한 구석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그녀의 말에 의하면 성본능은 당의 통제를 벗어나 그 자체의 세계를 구축하므로 당은 무슨 수를 써서든 그것을 파괴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성욕을 박탈하면 히스테리를 유발하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는 이를 전투열과 지도자 숭배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섹스를 하면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엔 행복감에 젖어서 무엇에게든 욕을 하거나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되는데 그들은 그런 상태를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이 언제나 정력으로 똘똘 뭉쳐있기를 원해요. 행진을 하고 함성을 지르고 깃발을 흔드는 것들은 모두 섹스의 변종일 뿐이에요. 행복감을 느끼면 모타러 빅브라더나 3개년 계획이나 2분간 증오나 그 밖에 썩어빠진 그들의 의식에 그처럼 열을 올리겠어요.
다이고로는 끊임없이 노력했다. 똑바로 누워 자다가 천장만 바라보는 생활에 질려 자유롭지 못한 팔과 몸 전체를 옴지락거리면서 몸을 뒤척였다. 이러한 노력은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다이고로는 등을 위로 향하며 자랑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안녕하세요. EBS 오디오북 한강입니다. 오타니 준코의 다이고로야 고마워 중에서 한 구절이었습니다. 다이고로는 환경오염 때문에 선천적으로 팔다리가 온전치 못한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원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다리는 없지만 서는 건 물론이고 걷기까지 합니다. 이런 다이고로를 보면서 이 책의 저자는 살아있다는 현실만 있으면 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예, 그렇죠. 살아있어야 되죠, 누구든지. 오늘은 조지 오웰의 1984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낭독에는 성우, 손정아, 한호웅, 김은아, 정영웅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윈스턴은 줄리아를 데리고 오브라이언의 집으로 갑니다. 이제 그들과 얘기를 나누기 전에 오브라이언은 텔레스크린을 꺼버리죠. 그걸 본 두 사람은 굉장히 놀라는데요. 텔레스크린을 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윈스턴은 텔레스크린이 완벽하게 꺼진 건지 확인을 한 뒤에 당을 전복시키려는 모종의 비밀단체가 있는지 묻고 오브라이언은 골드스타인과 형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뒤에 이 두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냐고 묻습니다.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어. 네. 살인을 저지를 각오도 돼 있는 거요. 수백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태업 행위도 할 각오가 돼 있어. 조국을 외국에 팔아넘길 수 있겠어. 사기치고 날조하고 공갈하고 동심을 짓밟고 습관성 마약을 배포하고 매춘을 권장하고 성병을 퍼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당의 권력을 혼란시키고 약화시킬 수 있다면 그 어떤 짓이든 다 할 자신이 있어. 만약 당신에게 자살하라고 명령한다면 그에 기꺼이 따를 수 있겠어? 네. 당신들 두 사람이 헤어져서 다시는 서로 못 본데도 괜찮겠어? 그건 안 돼요. 윈스턴은 한참 동안 잠자코 있었다. 그는 말할 힘마저 잃은 것 같았다. 말을 하려고 해도 혀가 입안에서 맴돌 뿐 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았다. 그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고 있었다. 아닙니다. 그는 간신히 그렇게 대답했다. 잘 말해주었어. 우리는 모든 걸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까지 했던 거요. 오브라이언이 말했다. 그는 곧 줄리아 쪽으로 돌아앉았다. 당신은 윈스턴 씨가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생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소? 아무래도 윈스턴 씨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서 묻는 거요. 얼굴, 동작, 손 모양, 머리 색깔, 심지어 목소리까지 달라질 거요. 그리고 당신 자신도 생판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 측 외과 의사들은 사람의 모습을 몰라보도록 바꿔 놓을 수 있어. 때론 그런 일도 필요하니까 말이요. 가끔은 멀쩡한 팔다리를 절단하는 경우도 있어. 줄리아는 새파랗게 질려서 주근깨가 더 두드러져 보였지만 대담하게도 오브라이언을 마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말에 동의하는 듯 뭐라고 중얼거리기도 했다. 좋았어. 이제 모든 게 결정됐어.
예, 두 사람이 다시 안 봐도 좋으냐라는 오브라이언의 질문에 줄리아가 그건 안 돼요라고 소리를 치는데요. 저에게는 이 대목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오히려 이 오브라이언의 권위에 짓눌린 듯한 이 윈스턴보다는 줄리아가 훨씬 더 저에게는 매력적입니다. 예, 오브라이언은 이 형제단은 암흑 속에서 활동을 해야 하고 조직원들의 신분을 알아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체포되더라도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고 기껏 돕는 거라면 자살할 수 있도록 면도날을 몰래 넣어주는 것밖에 없다고 하죠. 그리고 골드스타인이 썼다는 그 책을 윈스턴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합니다. 오세아니아가 이제 바로 이 주인공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인데요. 조지 오웰은 1984년의 정세를 이 초국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세계를 한 3개, 이스트아시아, 유라시아, 오세아니아 이렇게 3국가가 분할 통치한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세아니아가 유라시아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성명이 발표돼서 윈스턴이 바빠지게 되죠. 유라시아와 전쟁 중이고 동아시아와 동맹을 맺었다는 모든 기록들을 없애야 했으니까요. 윈스턴은 닷새 동안 90시간 이상 일을 하고 그제야 은신처에서 오브라이언에게 전해받은 그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전쟁이란 낱말은 잘못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늘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이 없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신석기 시대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인간에게 가한 압박은 이제 전혀 다른 것으로 대치되었다. 3대 열강이 전쟁을 하거나 서로 간섭하는 대신에 저마다의 영토 안에서 영원히 평화롭게 살기로 약속했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 외적인 위험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각 나라마다 안고 있는 내부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실로 영원한 평화는 영원한 전쟁과 똑같다. 대부분의 당원들은 그저 희미하게 이해할 뿐이지만 이것은 바로 당인의 건 슬로건인 전쟁은 평화란 말의 참뜻이다. 윈스턴은 잠시 읽기를 멈췄다. 어디선가 멀리서 로켓 폭탄이 폭발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그는 텔레스크린이 없는 방에서 금서를 들고 혼자 앉아있다는 행복감에 흠뻑 젖어 있었다. 나른한 육체, 푹신한 안락의자, 창문으로 들어와 뺨을 간지리는 부드러운 바람과 고독과 편안함이 어울려 안온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책에 매혹되었고 책을 통해 기운을 얻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책의 내용은 그에게 새로울 것도 없었지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마음이 놓였다. 그 책 속에는 그의 머릿속에서 두서없이 되풀이되는 생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만 있다면 그 자신이 썼을 글들이 들어있었다. 그 책의 저자는 그와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강한 데다 사고가 체계적이며 두려움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았다. 훌륭한 책이란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EBS 오디오북 조지 오웰의 1984 함께하고 계십니다. 윈스턴은 줄리아에게 그 책을 받았다고 말하고 그 책을 소리내어 읽어주죠. 하지만 줄리아는 별 관심이 없고요. 얼마 후에 잠이 들어버립니다. 책을 이제 혼자서 읽어나가면서 윈스턴은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 체제를 의심했던 것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었고 누군가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잠에 빠져들죠. 이제 한참 있다가 잠에서 깨어나는데요. 창문 아래서는 건장한 아낙네가 빨래를 널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죠. 윈스턴은 그 여자의 싱싱한 생명력에 끌려서 그녀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창문 아래에 있는 여자는 어떤 생각도 갖고 있지 않다. 오직 튼튼한 팔과 따뜻한 가슴, 임신을 할 수 있는 배만 갖고 있을 뿐이다. 아낙네는 아이를 몇이나 낳았을까? 그는 아낙네가 적어도 15명은 낳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저 여자도 한때는 아마 1년 정도는 들장미처럼 활짝 피었을 것이다. 그러다 갑자기 잘 익은 열매처럼 부풀어서 점점 단단하게 굳어지고 거칠어졌으리라. 지난 30년 동안 그녀의 인생은 처음에는 자식들을, 그 다음에는 손자들을 위해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바느질하고 밥 짓고 쓸고 닦고 수선하는 일들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고달픈 삶의 끄트머리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녀에 대한 신비로운 존경심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리자 윈스턴은 굴뚝 뒤로 끝없이 펼쳐져 있는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기는 물론 유라시아나 동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늘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자 기분이 야릇했다. 사실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은 것이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증오와 거짓의 벽으로 유리되어 있지만, 그리고 이들은 생각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지만 저마다 가슴과 배와 근육에 언젠가 이 세계를 뒤집어 엎을 힘을 기르고 있다. 만약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산계급인 노동자들에게 있다. 윈스턴은 그 책을 끝까지 읽지 않고도 이 말이 골드스타인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래는 노동자들의 것이다. 그들의 시대가 오면 그들이 건설한 세계는 현재의 세계보다 윈스턴 스미스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그렇다. 왜냐하면 그것은 적어도 올바른 정신의 세계일 것이기 때문이다. 평등이 있는 곳에 올바른 정신이 깃들 수 있다. 조만간 그런 세계가 와서 힘이 의식으로 변할 것이다. 노동자는 불멸의 존재이다. 뜰에 있는 저 굳센 아낙네의 모습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드시 노동자들이 각성할 때가 올 것이다. 어쩌면 1000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그때까지 당이 갖지도 못하고 말살시킬 수도 없는 생명력을 새들처럼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전하며 모든 불평등에 맞서 꿋꿋이 살아남을 것이다. 예, 윈스턴은 이런 생각을 한 뒤에 당원으로서의 자신은 혹독한 감시 속에서 살아가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자신들은 죽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니까 줄리아가 따라 말하죠.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때 그들 뒤에서 금속성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들은 죽은 사람이야. 올 것이 오고야 만 거죠. 벽에 걸린 그림이 마룻바닥에 떨어지고 그 뒤에 있던 텔레스크린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검은 제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방 안을 가득 채우죠. 한 사내가 줄리아를 때리고 2명의 남자가 그녀를 끌고 나갑니다. 그는 죽은 듯이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아직은 아무도 그를 때리지 않았다. 자질구레한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에 제멋대로 떠올랐다가 쓰러져 버리곤 했다. 체링턴 씨도 체포되었는지, 뜰에 있던 아낙네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몹시 오줌이 마려웠다. 불과 2시간 전에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웬일일까? 벽난로 위의 시계가 9시. 그러니까 21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언뜻 보였다. 그런데 아직도 햇볕이 강렬했다. 낮이 긴 8월의 저녁이라지만 21시면 어두워야 하지 않는가? 그는 자기와 줄리아가 시간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둘 다 시계가 한 바퀴 돌도록 잠을 자서 실제로는 다음날 아침 8시 30분인 것을 20시 30분으로 착각하지 않았나 싶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복도에서 다시 가벼운 발소리가 났다. 체링턴 씨가 방으로 들어왔다. 검은 제복을 입은 사내들의 태도가 갑자기 점잖아졌다. 체링턴 씨 얼굴이 어딘가 변한 것 같았다. 그의 시선이 유리 문진의 파편으로 향했다. 저 유리 조각들을 주워! 그는 날카롭게 말했다. 한 사내가 유리 조각을 줍기 위해 몸을 굽혔다. 런던 토박이 사투리가 사라졌다. 윈스턴은 문득 그 목소리가 조금 전 텔레스크린에서 들었던 목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체링턴 씨는 여전히 그 낡은 벨벳 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하얗던 머리카락이 어느새 검은색으로 바뀌어 있었다. 더욱이 안경도 끼지 않고 있었다. 그는 마치 신분이라도 확인하듯 윈스턴을 날카로운 눈초리로 한 차례 쏘아보더니 2번 다시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외모는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체링턴 노인이 아니었다. 그의 몸은 곧게 펴졌고 그래서 좀 더 키가 커진 것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은 거의 변함이 없었지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어림잡아 35살쯤 된 빈틈없고 냉정한 얼굴이었다. 윈스턴은 난생 처음으로 사상 경찰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좀 소름 끼치는 장면입니다. 이 노동자들의 구역에 차려져 있는 이 골동품 가게죠. 이 주인이 바로 사상 경찰이었군요. 그래서 이 골동품에 매료됐다는 것 자체가 바로 사상이 의심되는 거니까요. 덫을 놓고 기다려왔던 셈이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읽어드릴 구절은 윈스턴과 줄리아가 체포되었을 때를 예상하면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는 자백을 말하려는 게 아니야. 자백은 배신이 아니지. 자백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감정이야. 예컨대 그들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그게 진짜 배신이란 얘기지. 줄리아는 그의 말에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들은 당신이 무엇이든 말하게끔 할 수는 있지만 믿게는 할 수 없어요. 당신의 속마음까지 지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 당신의 말이 맞아. 사람의 속마음까지 지배할 수는 없지. 만약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비록 대단한 성과를 얻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을 패배시키는 셈은 되는 거야.
물은 모여야 폭도 넓어지고 깊이도 생긴다. 물이 모이는 원리는 간단하다. 밑으로 흐르는 물의 지향성이 물을 모이게 하고 이렇게 흘러내려 모이면서 물은 자기 정화를 하고 이웃도 정화시킨다. 통 속에 담긴 맑은 물이 많아서 거기에 흙탕물을 조금 붓는다 해도 맑음을 잃지 않는 것은 정화가 아니다. 같이 흘러내려야 한다. 안녕하세요. EBS 오디오북 한강입니다. 윤구병의 잡초는 없다 중에서 한 구절이었습니다. 불은 주변에 모인 것들을 태워 없애서 하나의 불길로 바꾸지만 물은 서로 모여 하나가 되어 흐르면서 더러운 것들을 밑에 가라앉힌다. 따라서 가장 멀리 가장 밑으로 흐르는 물이 가장 정화된 물이다 하고 이어지는데요. 물의 정화력이라는 것은 정말 신비하면서도 희망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더럽혀지고 상처 입는다 해도 이 물처럼 다시 정화될 수 있기를 빌어봅니다. 예, 오늘은 조지 오웰의 1984 다섯 번째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 3부를 읽겠습니다. 낭독에는 성우 손정아, 한호웅, 김은아, 정영웅 씨입니다. 윈스턴은 이제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애정부, 즉 고문을 담당하는 이 기관인 듯 하지만 확인할 길이 없죠. 그는 배가 아프고 또한 고픕니다. 텔레스크린이 명하는 대로 좁은 의자에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는데요. 많은 죄수들이 그 감방에서 머물다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들 사상범들에게 배기로 실은 아주 끔찍한 공포의 대상입니다. 윈스턴은 공포 속에서 오브라이언을 생각합니다. 형제단이 그를 구하러 오지 않겠지만 면도날을 보내줄지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죠. 구두 소리가 다시 가까워졌다. 문이 열렸다. 오브라이언이 들어왔다. 윈스턴은 벌떡 일어섰다. 오브라이언을 본 충격으로 인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텔레스크린의 존재를 잊어버렸던 것이다. 당신도 체포됐군요. 윈스턴이 소리쳤다. 나는 오래전에 체포되었네. 오브라이언이 친근하지만 냉소가 담긴 어조로 말했다. 그가 옆으로 비켜서자 그의 등 뒤로 기다란 곤봉을 든 어깨가 딱 벌어진 간수가 나타났다. 윈스턴, 자넨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을 걸세. 속이려 들지 말게. 자넨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있었어. 오브라이언이 말했다. 그렇다. 윈스턴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의 눈으로 들어오는 것은 오직 간수의 손에 들린 곤봉뿐이었다. 어디든 내려치겠지. 머리든 귓바퀴든 팔이든 팔꿈치든. 팔꿈치였다. 윈스턴은 얻어맞은 팔꿈치를 다른 손으로 감싼 채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았다. 노란 빛이 눈앞에서 반짝거렸다. 한 대 맞았다고 이렇게까지 아프다니.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눈앞이 밝아지면서 그를 내려다보는 두 사람이 보였다. 그가 몸을 비꼬는 것을 바라보며 간수가 비웃었다. 어쨌든 한 가지 의문은 풀린 셈이었다. 무슨 수를 쓰든 고통을 더 늘릴 수는 없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심한 고통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 바라는 게 있다면 딱 한 가지, 빨리 고통을 멈춰주었으면 하는 것뿐이다. 세상에서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 고통 앞에서는 영웅도 없다. 절대로 없다. 윈스턴은 쓸 수 없게 된 왼팔을 부둥켜 잡은 채 마룻바닥에서 몸을 비틀며 몇 번이고 그 생각만 되풀이했다. 굉장히 처절한 장면입니다. 오브라이언이 결국은 각본을
가지고 윈스턴에게 접근했던 거네요. 그래서 그 오브라이언에게 걸려들게 된 거죠. 팔꿈치를 얻어맞는 걸 시작으로 윈스턴에게 지독한 고문이 시작됩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나머지 주먹으로 때리는 신용만 해도 진짜든 가짜든 모든 죄를 자백하게 되죠. 고의 당원 암살, 불온문서 배포, 각종 파업행위 모두 했다고 자백을 하고요. 아내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죽였다고 자백을 하고, 또 지난 몇 년 동안 골드스타인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다고까지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정기 고문을 받게 되죠. 오브라이언은 사상범을 바로 총살시키지 않고 고문하는 이유가 그들을 순교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고문을 통해서 사상을 개조한 다음에 총살을 해야만 후대의 영웅으로 남지 않을 거라는 거죠. 윈스턴의 사상을 개조하기 위한 끔찍한 정기 고문이 이어집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데 대한 당의 슬로건이 있네. 그걸 한번 외워보게.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윈스턴은 순순히 외웠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오브라이언이 동의한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여보게 윈스턴, 과거가 진실로 존재한다는 것이 자네의 의견인가? 윈스턴은 다시금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의 시선이 다혈적으로 돌아갔다. 그는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네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며, 둘 중 어떤 대답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할 수조차 없었다. 오브라이언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윈스턴, 저는 형이상학자가 아닐세. 지금 이 순간까지 자넨 존재란 말이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까? 과거는 구체적으로 공간에 존재하는 건가? 과거의 사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어떤 확고한 객체의 세계가 이 세상 어딘가에 있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거는 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건가? 기록 속에 존재합니다. 과거는 기록되는 겁니다. 기록된다. 어디에? 마음 속에요. 인간의 기억 속에 기록됩니다. 기억 속이라. 좋아. 우리가, 즉 당이 모든 기록을 지배하고 모든 기억을 지배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를 지배하는 것이 되겠군. 그렇지 않나? 하지만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걸 어떻게 정지시킬 수 있습니까? 그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입니다. 기억을 어떻게 지배하겠습니까? 결국 당신들은 내 기억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윈스턴이 순간적으로 다시 타열을 잊고 소리쳤다. EBS 오디오북 조지 오웰의 1984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통스러운 고문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에게 2 더하기 2는 5이라고 말하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윈스턴은 4이라고 버티죠. 전기고문 다이얼이 올라감에 따라 윈스턴은 5이라고 했다가 6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해골처럼 변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죠. 오브라이언은 이런 윈스턴을 위로하면서, 위로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모든 사람을 배반하고 모든 일을 낱낱이 자백하는 가운데 자존심을 지켰다고 할 만한 게 있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윈스턴은 말합니다. 줄리아를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아직도 줄리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을 백일호실로 보냅니다. 백일호실에서는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쥐를 이용한
고문이 벌어집니다. 윈스턴은 머리 위에 허공에서 나는 찍찍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자기 자신과 맹렬히 싸웠다. 생각하자. 단 1초 동안이라도 생각하자. 생각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갑자기 짐승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의식을 잃을 정도로 구역질이 났다. 눈앞이 캄캄했다. 그는 얼마 동안 정신을 잃은 채 짐승처럼 비명을 질러댔다. 그러고는 어둠 속에 갇혀 줄곧 한 가지 생각에만 매달렸다. 그가 스스로를 구하는 길은 한 가지, 단 한 가지밖에 없었다. 그와 쥐 사이에 다른 사람의 몸뚱이를 갖다 놔야 한다. 마스크가 너무 커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눈앞이 답답했다. 철사로 된 상자 문이 그의 얼굴에서 2뼘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쥐들은 이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지 훤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한 놈이 위아래로 펄쩍펄쩍 뛰는 가운데 늙은 놈이 분홍빛 앞발을 철망에 걸친 채 일어서서는 코를 공중으로 쳐들고 킁킁거렸다. 녀석은 시궁창에 사는 쥐들의 할아버지 뻘쯤 되는지 몸에 물때가 잔뜩 끼어 있었다. 녀석의 수염과 누런 이빨이 윈스턴의 눈에 똑똑히 보였다. 다시금 어두운 공포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볼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한없이 무력해졌다. 이건 제정시대 중국에서 흔했던 형벌이지. 오브라이언이 여전히 설교하듯 말했다. 마스크가 윈스턴의 얼굴에 바짝 다가왔다. 철사가 그의 뺨을 스쳤다. 그때 구원이 아니라 희망, 한 조각 희미한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을 것이다. 어쨌든 그는 이 세상에서 자기 대신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오직 한 사람, 자기와 쥐 사이에 밀어넣을 수 있는 한 몸뚱이가 있다는 걸 문득 깨달았다. 그는 열에 들떠서 마구 외쳐댔다. 줄리한테 하세요. 줄리한테. 제게 하지 말고 줄리한테 하세요. 그 여자한테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요. 얼굴을 갈기갈기 찢어도 살갗을 벗겨 뼈를 발라내도 말이에요. 저는 안 돼요. 줄리한테 하세요. 저는 안 됩니다. 이 패왕별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는데요. 그 문화혁명 때 그 아내 공리가 맡았던 배역인데요. 그 아내가 이제 그 사상이 의심되는 형편이 되니까 그 남편이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아내가 목을 매달아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왠지 그 장면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윈스턴은 풀려납니다. 언제 총살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석방이 되고 한직이긴 하지만 직업도 있게 되고 보수는 예전보다 많이 받습니다. 윈스턴은 카페에 가서 승리주를 마시고 체스 문제를 들여다보곤 하죠. 그리고 우연히 줄리아를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무척 추하게 변한 그녀는 윈스턴을 배반했다고 말합니다. 그 역시 그녀를 배반했다고 말하죠. 여기에서 무척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노래가 흘러나오는데요. 텔레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의 가사가 울창한 밤나무 아래 나 그대를 팔고 그대 나를 팔았네. 거기엔 그들이 누웠고 여기엔 우리가 누웠네. 이런 가사가 흘러나오죠. 그리고 쓸쓸하게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눈앞에 다가온 전쟁의 종결, 승리,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승리.
테이블 밑에 있는 윈스턴의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펄펄 뛰면서 바깥의 군중과 한패가 되어 귀가 멍멍하도록 환성을 지르고 있었다. 그는 다시금 빅브라더의 초상화를 올려다보았다. 세계를 장악한 거인, 아시아 유목민들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낸 거석. 그는 10분 전에 전선에서 날아온 소식이 승리일까 패배일까 하고 마음 졸였던 것을 생각해 보았다. 패배한 건 유라시아의 군대뿐만이 아닐 것이다. 애정부에서 첫날을 보낸 이후 그는 많이 변했지만 그 순간만큼 결정적이고 불가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 텔레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은 여전히 포로, 노획품, 사살자 등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었다. 하지만 바깥의 환호성은 다소 수그러들었다. 웨이터들도 다시 분주하게 일하기 시작했다. 그중 한 웨이터가 진이 든 병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왔다. 윈스턴은 잔에 술이 채워지는 것도 모른 채 행복한 몽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벌쩍벌쩍 뛰지도 환성을 지르지도 않았다. 그의 영혼은 흰 눈처럼 깨끗해졌다. 그는 애정부로 돌아가 모든 것을 용서받았다. 피고석에 앉아 모든 죄를 고백했고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범자로 만들었다. 그는 햇빛을 걷는 기분으로 하얀 타일이 깔린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때 무장한 간수가 뒤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총알이 그의 머리에 박혔다. 조지 오웰은 이 작품을 쓰기 1년 전에 아내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 작품을 썼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완성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작가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불어넣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팽팽함이 느껴지는 문장이랄까요? 그런 긴장감이 끝까지 계속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이 시간 마치면서 이 작품의 마지막 구절, 윈스턴이 빅브라더에게 사랑을 느끼며 죽어가는 장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윈스턴은 빅브라더의 거대한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가 그 검은 콧수염 속에 숨겨진 미소의 의미를 알아내기까지 40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오, 잔인하고 불필요한 오해여. 오, 저 사랑이 가득한 품 안을 떠나 스스로 고집을 부리며 택한 유형이여. 그의 코 옆으로 진 냄새가 나는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되었다. 싸움은 끝났다. 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는 빅브라더를 사랑했다.